지난주에 2차 인식 중에 심행의 영역, 즉 마음심자 심, 이 심이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의 과정에 일부만 좀 보았죠. 자, 그 이야기 좀 더 지속하겠습니다. 일차 인식이 6네이처와 6외입처 그리고 욕탐이라는 제3자, 그러니까 욕탐이라는 간섭자 간의 3자 간의 인식작용이 이어서 여기서 식이 새끼쳐지죠. 이때 이 식이라는 것은 몸통은 외입처에 대한 알미죠. 그리고 단순히 알미 아니고 이것이 활동성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음이다 라고 해서 알미라고 하지 않고 식이라고 부처님은 이름을 붙여주셨죠. 이 상태에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삼사화합 촉을 말하고요. 촉하면 수, 경험이 있는데 무엇을 경험하느냐라고 하니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거나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한다. 이렇게 되면 삶이라는 것은 인식의 결과로 생겨난 식이 자기 활동성으로 똑같은 인식작용을 한 번 더 하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2차 인식이라고 부르죠. 2차 인식은 외입처를 대상하지 않죠. 수를 대상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때 상이 간섭한다. 그러면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치유될 수도 있다. 그래서 치유된 상태의 상은 무상, 고, 무아, 존재의 실상을 말하는 가운데 이것에서 부정, 이렇게 무상고 무아인 존재들은 오염된 상황을 만나면 오염되는 것이다. 이렇게 대표적인 네 가지 상으로 소개가 되죠. 그런가 하면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상을 상이다라고 잘못 알고 고를 락이라고 잘못 알고 무아를 아라고 잘못 아는 이렇게 존재에 대한 오해 상태로 병이 들죠. 그리고 이런 존재에 대한 오해 상태에서 그 오해 때문에 존재가 되고 나면 그러한 존재를 깨끗한 것이다 라고 오해하게 되죠. 그래서 상나가 정 이렇게 말하고 이 깨끗하다 라고 하는 것이 대략 어느 레벨로 나타나느냐 라고 하면 욕계 중생 수준으로 깨끗해서 좋아 라고 말하는 이런 개념, 욕상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색계 수준의 상, 색상, 무색계 수준의 상, 무색상 이렇게 대략 이야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상이 병이 들면 병이 든 상을 부르는 말이 번뇌라는 거죠. 루, 아싸와. 그랬을 때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오나요?
욕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욕계중생 수준으로 깨끗한 줄 잘못 알아서 붙잡는 요런 것을 뭐라 하냐 하면 욕계 수준의 번뇌해서 욕루라고 하죠. 색계 무색계는 묶어가지고 이거는 존재의 영역이다. 그래서 유루 존재의 번뇌라고 말하고 상락아정의 이러한 오해 요것을 진리를 모르는 이치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병들입니다 라고 해서 무명으로 이렇게 부르죠. 그런가 하면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요거는 표현하자면 이거는 번뇌가 아니다 라고 해서 무루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뭐 요렇게 이제 상이 병들었다라는 상황을 번뇌라는 말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제시를 지난주에 우리 좀 상세히 설명을 했죠. 이런 상태에서 1차 인식도 내입처, 외입처, 욕탐이라는 3자 간의 인식을 하니까 식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동시에 수라고 하는 두 번째 결과를 만들었어요. 2차 인식도 인식작용이니까 역시 그 결과를 만들 거예요. 이 결과는 어떻게 설명되냐 하면 첫째 무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무명 뭐였나요? 존재로 무명로 그러니까 존재의 실상을 모르고 상락아정이라는 오해 상태의 경향성으로 간섭을 해서 느낌들에 대해서 이 느낌이 지속되는 즐거움이요 지속되는 괴로움이요 라고 대상인 느낌을 상한 거다. 원래는 무상해서 달라지는 것인데 상하다라는 오해 상태로 아는 거죠. 달리 말하면 무명은 뭐냐 하면 1차 인식에서 생겨나는 즐거운 느낌을 경험했어요. 내가 경험한 즐거운 느낌이 무엇일까라고 분별해야 하는데 지속되는 거, 유지되는 거, 변치 않는 즐거운 느낌 요렇게 왜곡해서 아는 것이 무명이죠. 그러면 그런 잘못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요렇게 즐거운 느낌이 지속되니까 요건 붙잡아야지. 그러므로 락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이야. 요렇게 왜곡된 알미죠. 그리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괴로운 느낌이 지속되니까 싫어 하고 밀쳐내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밀쳐내야 하는 괴로운 느낌. 요런 알미죠. 그래서 요렇게 2차 인식의 결과로 무명과 탐진 요게 생겨나면 요건 사실 뭔가요? 우리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설명에서는 필요상 탐으로 대표해서 말하지만 결국 요거는 뭔가요? 탐진, 무명 이래도 좋고 탐 이렇게 말해도 좋지만 이거는 자 이렇게 봐야죠. 1차 인식에서 식이 생겨났는데 몸통이 외입처라는 대상에 대한 알미거든요. 그런데 2차 인식을 통해서 탐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요거는 뭐예요? 수에 대한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이라고 왜곡된 수에 대한 알미죠. 고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지는 괴로운 느낌에 대한 수의 알미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상황을 놓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를 봐야 되죠. 자, 1차 인식의 결과로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하는 식이 생겨났다. 그래가지고는 식이 활동을 해가지고 2차 인식을 통해서
수에 대한 알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광옥 부부님, 그러면 요거요. 1차 인식하고 2차 인식 두 개를 다 더해가지고 포괄적인 표현을 하면 1차 인식, 2차 인식 포괄된 요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3차 인식이지. 아니지. 아, 그냥 인식이지 뭐. 생각이 나왔어. 그냥 인식이지 뭐. 그죠? 인식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지? 살아가는데 인식을 해. 그런데 그 인식이 부처님 딱 보시니까, 아, 색성향 미척법이라고 하는 요 외입처라는 구체적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에 이어가지고 새끼적 인식이 거기서 생겨나는 수를 인식하는 두 번째 인식이 있더라. 이렇게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상세히 보니까 두 단계가 되더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1차 인식과 2차 인식을 더해서 말하면 이건 그냥 인식이에요. 그러면요. 자, 미미버부님 질문하지 말라 그래서 안 질문하는 거야. 광옥부부님. 1차 인식은 몸통으로 생겨난 게 외입처의 알미거든요. 2차 인식의 몸통으로 생겨난 거는 수의 알미거든요. 인식의 결과를 몸통으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자, 일단 1차 인식, 2차 인식을 두 개를 더하면 이게 인식이 되는 거죠. 인식의 결과는 뭐가 될까요? 공부한 분들은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걸 보니까 1차 인식, 2차 인식이 있더라. 인식의 결과로 알미 생겨나는데 그 알미라는 것이 인식이 두 단계다 보니까 1차 인식에서 생겨난 거는 외입처의 알미고 2차 인식에서 생겨난 건 수의 알미다. 그러나 어쨌든 인식의 포괄적인 결과는 무엇냐라고 하면 인식해서 아는 거지. 그 알미라는 게 무엇냐 하니 외입처의 암과 수의 알미 더해져 있는 거다. 이렇게 보이죠. 일단 포괄적인 인식의 결과로 암, 지라는 것이 생겼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원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윈냐나라고 써요. 그런데 여기서 생겨난 알미라는 것은 냐나야. 냐나 알미고 냐나 알미예요. 근데 식이라고 하는 말 오면은 앞에 위라고 하는 인식하는 몸통으로는 알미지만 인식작용을 하는 뭐 이런 개념일까? 이런 윈냐나라고 원어가 다른 거예요. 요거 분명히 저 위가요. 네. 위자나띠의 위랑 그거랑 봐야죠. 그러니까 분리된다는 분리라는 거보다는 그냥 분리 분별 뭐 이건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접두어 자체로서만 정의될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이제 위자를 써가지고 위자나띠 하는 거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해봐야지 뭐. 요거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나 요 윈냐나의 위는 분명히 인식작용 요 위자나띠와 같은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요걸 말하자면 분리 분별하는 의미다. 뭐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여기서 윈냐나의 위가 요거를 그렇게 말하자 하면 글쎄 그거보다는 위자나띠를 포괄해서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정확하진 않죠. 그러나 위자나띠 하는 거기 때문에 윈냐나라고 한다라는 요거는 정의가 통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요렇게 그림이 좀 그려져요. 지난주 우리 여기까지 했죠. 요 알에 대한 얘기까지 안 들어가고 물론 이제 여기에서 지난주 했던 한 가지
더 있는 건 뭔가요? 무명하고 루, 번뇌하고를 합하면 치가 되죠.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되고요. 이때 병들었기 때문에 탐진치인데 치유된 상, 무루 상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루가 참여해서 2차 인식하면 무명은 버려지고 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탐은 무탐으로 가는 거고요. 진은 무진으로 가죠. 이랬을 때 무루하고 명하구를 합치면 역시 무치가 되는 거죠. 이래서 탐진치의 상, 즉 2차 인식의 조건에서 번뇌가 작용해가지고 무명과 탐진이 있는 그런 삶을 유위라고 부르는 거죠. 상카타. 그리고 무탐, 무탐, 무진, 무치 이러한 삶을 무위라고 부르는 거죠. 뭐 지난주 공부한 거를 이제 좀 압축을 해보면 대략 이런 정도로 우리가 1차 인식에서 출발해서 2차 인식의 조건의 영역과 결과의 영역. 그래서 지난주 드린 교재에 보면 2차 인식의 조건 영역에서의 완전, 불완전, 2차 인식의 결과 영역에서 완전, 불완전, 요 얘기 그림으로 우리가 표시해 드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오늘은 진행을 해보면, 자, 일단 이제 이런 부분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따루니 보부님이 아실 것 같아. 이거요. 식이 몸통이 외입처의 알미인데 자기 활동성을 가져가지고 2차 인식을 통해서 식을 탐을 만들었잖아요. 탐이라는 게 수의 알미거든요. 요 상황을 그래가지고 알미 되었어. 그러면 요 상황을 몸통이라는 입장에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른 부모님 생각 안 나셔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욱 부모님은 알기 힘든 얘긴데. 아, 그래도 식이라는 마음이 자기 몸통이 외입처에 대한 알미거든요. 2차 인식, 자기 활동성을 통해서 수의 알을 만들어서 포괄적인 알매 상태가 된 거야. 그죠? 1차 인식, 2차 인식 다 지나갔으니까. 그랬을 때 요 알미라고 하는 거, 요 상황을 가지고 식을 기준으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행. 행.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마라가 부부님 여기서 무슨 표현을 써야 돼요? 좀 헷갈리는데요, 그게. 헷갈리죠. 광욱 부부님 이거 답 안 나올 거예요. 술은 행을 말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식이 몸통이 외입처의 알미였어요. 근데 요게 2차 인식을 통해 가지고 수의 알을 만들었어. 그래 가지고는 이 전체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알미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요거는요, 표현하자면 식이라는 마음이 자기 몸집을 수의 알을 만들어 가지고 몸집을 부풀렸어. 따루니 버부님 우리 몸집, 식이 몸집을 부풀리는 얘기 많이 하죠. 다마라고 버부님 제가 볼 때는요, 식이 몸집을 부풀렸다라는 요 개념이 2차 인식의 요 과정을 설명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요거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하는 식이 2차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수의 알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몸집을 부풀려 가지고 포괄적인 인식의 결과 알미 됐죠. 그러니까 요
알미라고 하는 요 상태는 식이 몸집을 부풀린 상태예요. 미미부부님, 요거 말 되겠어요?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알미라고 하는 이게 식이 몸집을 부풀린 상태예요. 식의 몸집 중에 외입처의 알미라는 것은 식의 몸통이었죠. 그러나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하면서 활동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알미 아니고 마음이요. 이래가지고 윈냐나. 그죠? 냐나가 아니고 위를 붙여가지고 윈냐나 이래가지고 부처님은 이게 식이라는 마음이요 라고 정의하고 있잖아.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을 부처님 그래 설명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식이 이렇게 몸집을 부풀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몸통을 부풀렸다 하면 그래도 이게 몸통으로만 있는 건 아니죠. 마음, 그러니까 활동성을 가지는 마음이 자기 몸통을 부풀린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어쨌든 몸통은 부풀려졌지만 마음이라고. 근데 몸통이 부풀려졌으니까 이거를 식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 새로운 이름을 붙여줘야죠.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 심 이래 부르는 거라. 강원법부님 제가 아까 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라 그랬는데. 근데 심이라는 게 행하는 거 아니에요? 질문의 뜻을 몰랐어. 몸통이 뭐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질문의 뜻을 아니 어쨌든 뭐 몰랐어요. 예 이건 뭐 저기 그 제가 심을 먼저 말해놓고 질문을 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말했잖아. 심이 뭐냐 하면 식이 몸집을 부풀린 게 심이야. 이렇게 이제 늘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심을 먼저 꺼내놓고 질문을 했으면 답이 바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심이라는 게 무엇일까를 이 순서로 말을 하려니까 몸집이 부풀려진 것으로의 마음, 이렇게 이제 거꾸로 말을 해서 답이 안 나왔을 거야. 뭐 혼동하셨을 거야. 자, 어쨌든 심이라고 하는 마음은 요렇게 생겨나요. 지난주 드린 교재에서 그 교재 제목이 뭐였죠? 2차 인식 영역 상세소 심행. 심행 1점. 2차 인식 영역을 상세하게, 즉 이 이야기를 상세하게 완전히 조건에서의 완전 불완전, 결과에서의 완전 불완전 상세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걸 뭐라고 했냐 하면 심행 이랬거든요. 자, 심행이라는 말이 뭐예요? 행한다는 거죠. 심의 형성자. 자, 경전은 심행은 상수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때 요 행이 미미법부님 말씀하신 행 요거예요. 예, 그게 그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자리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 그래서 여기 행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형성작용이야. 형성작용인데 여기서 불교가 바뀌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온다고요.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심의 형성작용이 상과수다. 1번. 심이 형성작용을 해가지고 상과수를 만든다. 요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아니면 상과수가 형성작용이어서 심을 만든다. 그러니까 상과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2번. 예. 뭐 대표적으로 부타고사 스님을 중심으로 형성된 최소한 1600년을 내려온 테라와다 불교의 전통적인 해석이 뭔가요? 그러니까 심의 작용이 상수다 라고 1번으로 해석을 해왔죠. 그런데 해피스님이요, 야,
붓다보사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부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일까? 부처님이 여러 경전을 통해 가지고 심행은 상수다라고 정의해 주시는데 부처님의 의도가 정말로 1번이었을까? 근데 저는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도 고민하다가 2번입니다. 부처님은 2번으로 법을 설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상과 수가 심을 만드는 형성작용입니다. 상과 수의 형성작용의 결과가 심입니다. 이렇게 봤어요. 이게 근데 완전히 다르죠? 이거요. 여러분 여기서 이 심이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 저도 출가 전에 많이 했습니다만은 뭐 철회정진 수련회만 가면 뭐래요? 나는 누굴까? 마음은 무엇일까? 이러면서 이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데에 불교 공부에 중심을 두잖아요. 근데요, 이게 이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그 마음의 작용이 상과수를 만드는 것이다. 상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상과수가 형성작용을 통해서 심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은 전혀 다르죠. 무살로 부부님 여기서 1번하고 2번하고 간에 대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2번을 선택했으니까 뭐 우리가 맞는 거지 일단. 그죠? 우리 법회에서 우리가 틀릴 수는 없죠. 남들은 어떻게 보더라도 우리 법회에서도 우리가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2번으로 해석한 우리에 비해서 1번 해석이 틀렸어. 완전히 반대가 되니까 틀렸어. 그러면 이 틀렸다라고 하는 데서 어떤 문제점들이 생겨날까? 아무래도 다양한 문제가 생겨날 건데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를 한 가지 꼽을 수가 있을까? 저는 무상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왜 무상이죠? 왜냐면 무상하다고 할 때 계속 변화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심이 무상하다. 그렇죠. 그러면은 심이 본질적으로 있고 그것이 상과 수를 만든다면은 이 무상의 개념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정답이긴 한데 그 앞에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그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꾸살로 부모님한테 질문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찢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짠지 부부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상한 거거든. 그죠? 이게 무상해야 치유된 거고 완성된 거잖아. 존재의 실상이고. 부처님이 존재의 실상을 무상고무하라고 알려주셨는데 찢다는 빼고 이래 하셨을까? 그건 아니지. 찢다는 빼고 이러면은 이 찢다는 아뜨만이 되는 거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중심되는 찢다가 무상한 건데 무상하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해주실 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놈이 문제를 이야기해 그렇죠? 광옥부부님 만약에 마음이라고 하는 요게 뭐 어쨌든 이게 우리 삶의 중심이다라는 건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부처님이 모든 사는 이야기를 이 마음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그 마음도 무상한 거다. 그런데 무상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건데 요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만약 부처님이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불교가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죠? 만약에 이 마음을 부처님이 정의해 주지 않으면 이제는 사람마다 이 마음이 무엇일까? 그래도 무엇일까 하고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찾아 나선다고.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만 접근을 해도 한 수 훌륭한 거고 어떻게 생겨난다라는 개념에 앞서서 그 마음
주인공, 진여, 진하, 참나 이런 식으로 이 마음에 접근하게 되면 그거는 무상이 아니라 상한 것으로의 찌따를 찾아 나서는 거잖아. 즉 심의식을 세 단어로 표현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그보다는 어쨌든 이제 찌따 자체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를 부처님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찌따라고 하는 이 삶의 중심자리가 한면으로는 그거는 원래 있는 거요. 그거 주인공, 참나 그런 거요. 요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혹시 그게 아니라 이 심이 어떻게든 생겨난 거겠지 뭐 라고 생각한다 해도 부처님 정도의 이런 지혜가 확립되지 않는 한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건지를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니까 다 제각각 자기 눈으로 이 마음은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겠죠. 제가 이제 구살로버부님 질문한 게 뭐냐 하면 무상하다라는 그 앞에 상수가 심을 형성한다라고 말하면 어쨌든 이 찌따,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냐라고 부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삶의 중심자리가 되는 그놈이 요렇게 생겨나는 것이다. 만약에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있다면 요렇게 생겨나는 과정에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소하면 요놈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 없어진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를 심행이 상수다라고 1번으로 보면 뭐 이어지는 모든 문제 다 지켜놓고 첫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찌따가 어떻게 생겨난 걸까? 일단 불교 안에서 상하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찌따를 상한 거로 간주하고 찾아 나서니까 참 곤란한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불교가 아니지. 불교 안에서 이 찌따를 상한 거다라고 접근을 해가지고는 그건 불교라 말할 수 없는 거고 이게 무상한 거다라고 접근을 할 때 무상하다라고 하면 이 심이 어떻게 생겨나는 건지가 알려져야 된다고. 그래야 심 때문에 생겨나는 불만족들, 고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그런데 이게 이제 경전에는 상수가 심행이다. 요 하나의 문장 말고는 이 심이 어떻게 생겨난다, 어떻게 형성된다라고 알려주는 경설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거는 말이 돼요. 부처님은 이미 찌따가 어떻게 생겨나는 거라고 상수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라고 답을 주셨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이 여러 경전을 통해서 답을 딱 주셨는데 이걸 덮어두고 다른 곳에 가서 부처님이 주신 답을 찾으려면 있을 수가 없지. 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이 방법이 두 가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요걸 거꾸로 보는 순간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에 대한 답이 없어지면서 불교가 중심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제가 1번을 거부하고 2번으로 해석을 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작업의 출발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상수가 심을 만든다. 상수에 의해서 심이 형성된다라는 거. 이 말만 갖고는 잘 모를지 몰라도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보이잖아. 그죠? 일단 이 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몸통으로 보면 그러니까 외입처의 알미, 수의 알을 통해서 몸통을 부풀려서 알미 됐거든. 심이라고 하는 요거는 무엇일까라고 하면 이것도 식과 동일하겠지 뭐. 몸통은 뭘까요?
이제 그냥 알미지 뭐. 외입초의 암도 수의 암도 아니라 두 개가 통합된 것으로의 알미지 뭐. 그리고 이거 역시 활동성을 갖겠죠. 이게 심이라고. 그러면 이 심을 이제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 식이 몸통이 부풀려진 상황 그대로를 적용하면 심이라는 것은 식이 탐을 만들어 몸통을 부풀린 거.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식과 심이 이런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러셨구나. 와, 아니 이거를 아니 진짜요. 대단해요. 제가 그 광옥법원님 공부 잘하시는 줄은 알지만 이런 부분이 그 설법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 유추가 된다 하면 앞으로 근데 이게 문제다. 광옥법원님이 문제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셔. 이게 물려줄 수가 없잖아. 자, 어쨌든 건 농담이고요. 자, 이렇게 보면 심이 뭐냐 하면 식이라고 하는 것이 탐을 만들어서 자기 몸집을 부풀린 거거든. 그러면 이 심이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 라고 말하면 기본적으로 식이라는 것은 이미 앞의 과정에서 생겨나 있는 거예요. 식은 어떻게 생겨나요? 1차 인식에서 생겨나죠? 그런데 심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생겨난 식이 단지 자기 몸집을 부풀리는 과정. 몸집만 부풀리면 심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심이 형성된다라는 것은 1단계로 식이 생겨난 이거는 제껴놔도 되는 거예요. 그죠? 식은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그 상태에서 몸집을 부풀리는 과정이 어떻게 되지? 요것만 보면 그게 2차 인식. 그렇죠. 그러니까 몸집이 부풀려지는 그 과정이 뭐냐 하면 쥐떼를 만드는 과정인 거야. 광옥법원이 그렇게 말해도 되죠. 근데 그래 2차 인식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리는 그 과정이 뭐냐 하면 2차 인식이에요. 근데 이 2차 인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식이라는 앞서 이미 만들어진 마음이 주관이 돼가지고 상이 제3자로 참여해가지고 수를 분별하는 상과 수의 과정에 의해가지고 식이 상과 수의 과정에 의해서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리니까 심이 되잖아. 이 과정을 뭐라고 말하겠어요?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문제가 없죠? 황자법원님 네. 설명되죠? 네. 아주 그 명확한 설명이죠? 네. 어렵나요? 좀 어렵기는 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이 세상 어느 종교도 설명해 주지 않는 내 삶의 내면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이게 오랜 세월 동안 바로 상과 수에 의해서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되었다 라는 상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라는 이 부처님의 정의를 거꾸로 그러니까 심의 작용이 상수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첫째로는 이 심이 어떻게 생겨나는 거야?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져 버렸어. 불교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일단 우리 법배는 우리가 옳잖아요. 뭐 우리가 옳다라는 자신감, 확신 없이 할 수는 없죠. 이 우리가 구명해내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보면 1차 인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식이 상수의 과정을 2차 인식으로 해서 심이 되는 요게 맞거든? 근데 지금 부태고사 스님은 뭐라고 말을 했어요? 심이 상과 수를 만든다? 심의 작용이 상과 수다? 이렇게 말하잖아. 이거는 삶이 이렇게 전개되어 가는 삶을 그렇지. 여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거꾸로 말을 하고 있다고. 삶의 진행 과정을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1번은 틀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테라와다 불교의 전통 안에서 부타 보사스님 이래로 1600년을 오직 1번이라고 하는 이 해석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뭐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건 드러난 게 없죠. 우리가 이제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겠다. 경전으로 경전을 풀어서 부처님 가르침이 진정에 접근하자. 이런 시도를 하니까 청정도론도 일단 눈에 씌우지 않고 주석서도 아비담마도 눈에 씌우지 않고 경전만 가지고 접근을 해보니까 이게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다 보였잖아. 근데 여기에 이런저런 안경을 만들어서 눈에 씌우니까 이게 안 보인 거 아니야 그동안. 그러나 어쨌든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라는 이 질문에서 출발해 보면 아닌 거라. 상과 수가 쉼을 만드는 이것이 부처님이 설명하는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제 이렇게 찢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고하게 알고 나면 이어지는 과정을 생각할 때 찢다라고 하는 마음 심자 이 마음이 어쨌든 삶의 중심이잖아. 이 삶의 중심에 대한 전후 관계가 그죠? 생겨나는 조건 관계. 이 심을 조건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까 하는 심의 전후 관계에서 흔들림이 없잖아. 이게 뭐예요? 달리 말하면 불교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공부가 일단 첫 번째 성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요 이야기가 사실은 쉬운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쉼행은 상수라고 하는 12연기의 두 번째 지분인 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정의하는 이 내용, 그러니까 이 정의 하나가 명확해졌다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도 불교를 1600년을 되돌려서 부처님에게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예, 조금 쉬었다가 예? 이 대목에서 박수를 박수 쳐있죠. 그래요. 저기 조금 쉬었다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40분 되면 40분 되면 수업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스님 여기서 얘기 볼 때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업 저는. 마쳤는데. 네. 수업만 이제 이건 질문하는 거죠. 말씀하셔요. 쉬는 시간에. 이 말하자면 상이 병들은 이제 그 중생의 삶인데 치유가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야란의 삶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는 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뭐 우리 중생 삶에는 아무런 그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네. 그래도 이거를 같이 그려놔야 되는 게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의 현실은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중생의 영역, 그래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 삶의 또 다른 현실은 분명히 이 병들미 치유되어 가지고 고멸이 실현된 삶도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왜 우리 저기 윤회의 진실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이라는 거, 가운데 중. 이 중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삶의 중심을 꿰는 가르침인데 그게 12연기의 발생과 소멸 측면으로 함께 지시가 되잖아. 그래서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도 우리 삶의 현실이고, 그러나 팔정도에 의해 가지고 그 과정을 소멸로 연결시키면 괴로움이 소멸된, 지금 법원님 말씀하시는 아라한의 삶, 이 해탈된 삶 또한 우리한테서 현실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은 현재 나는
많은 중생이어서 12연기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8정도의 실천에 의해서 12연기적으로의 조건관계가 소멸한 해탈된 삶도 나에게서 가능하다. 나의 삶은 분명히 고의 삶과 고멸의 삶 두 가지를 포괄한다. 이 부분으로 불교가 그 해탈된, 그러니까 고멸의 삶, 해탈된 삶까지를 내 삶의 가능성으로, 내 삶의 한 측면으로 제시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결국 병이 치유되었을 때 말씀하신 아라한의 해탈된 삶이 나에게서 실현된다. 그 실현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굳이 배제하고 중생의 삶에는 치유된 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하는 목표 자리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이게 완전한 그 아라한의 어떤 그 경지에 올랐을 때 이렇게 말하자면 무상고 무아 부정의 그 삶으로 그게 완성돼서 그러한 삶이 사는 건지 아니면 이 중생들도 아까 말하자면 수행하는 과정에 무상고 무아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수행에 정진하면 이런 것이 같이 이제 일어나서 어떤 형성 좋습니다. 영향이 미치는지 우리가 이제 그 수행지도 말하면서 이 딱가라는 내면의 방, 네. 그 문을 여는 자리를 여실지견이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여실지견이 무상고 무아 부정 이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수행의 과정에서 딱가의 문을 여는 그 자리만 해도 이미 여실지견의 삶이 실현된 거야. 그런데 문제는 표면에서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아는 자리하고 여기 상이 치유된 요 자리는 뭐냐 하면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경향성이잖아요.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여실지견하자라고 하는 요거는 바른 삼매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비로소 뭐 법의 윗바사나 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무상고무와 부정으로 보게 되면 그때 딱가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겉으로는 무상고무와 부정이 됐어. 그러나 그건 삼매라는 조건 위에서요.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삼매에만 들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라한이라는 완성된 삶은 삼매에 들지 않은 일상의 삶에서도 무상고무와 부정이라는 실상대로의 삶이 실현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표면에서 아는 일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방의 그 밑바닥에서 경향성으로 작용하는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이게 경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삼매의 힘으로 이걸 눌렀다 해도 삼매에서 나오면 상나가정이라는 이 경향성이 또 일어난다고. 삼매가 아닐 때도 무상고무와 부정의 삶을 살으려면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딱가라는 내면의 방을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가장 밑바닥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경향성이라고, 상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지금 담마발라보부님 말씀은 타당해요. 분명히 수행의 과정에서 무상고무와 부정이라는 이 실상의 상태를 확보하고 그걸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24시간 수행하는 상태로 삼매에만 들어서 살아라 이걸 요구하진 않는다고. 그거는 사실은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죠.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니까 삼매 아닌 상태에서도 그 상태가 유지되려면 이제 쭉 내려오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장 밑바닥에 상이라고 하는 그 경향성, 이 경향성을 치유하는 일을 통해서
바닥의 경향성이 치유되면 2차 인식, 그러니까 찌따를 만드는 과정에서 늘 해탈된 상태의 찌따를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그 상태를 알아하는 완성된 상태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 그림의 바깥쪽에 무상고 무화부정이 하나 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수행 과정에서 되고 그 완성에 가서 그러니까 최후로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경향성을 바꾸는 거, 치유하는 거. 그렇게 보셔야죠.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공부를 조금만 더 하죠. 자, 어쨌든 앞 시간을 통해서 그 심행은 상수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2번을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2번이라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옳다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 이게 불교를 부처님한테로 되돌리는 핵심이다 라는 이야기 보았어요. 이거 정말 여러분 이거 불교를 바꾸는 사건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타보사 스님이 4세기 사람이에요. 아니다. 400년대, 그러니까 5세기 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전 1600년을 불교를 되돌렸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삶에 대한 뼈대가 바뀌는데 뭐.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조금만 더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1차 인식을 통해서 생겨난 식이 2차 인식을 통해서 상과 수에 의해서 몸집을 부풀려 가지고 찌따가 됐어요. 그리고 이 찌따 역시 몸통은 알미고 자기 활동성을 가져요. 식이 알미 아니라 활동성을 가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요. 그래서 활동성이 설명됐잖아요. 심도 알미 아니라 활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심도 뭔가 활동을 하겠죠. 식은 2차 인식이랑 활동을 했어요. 이 심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다마라가 거부님, 이 심은 어떤 활동을 하죠? 이거 사실은 경전에서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좀 비유를 통해서나 이렇게 좀 강조해 주시는 내용에 보면 부처님이 설명하는 사는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여기에 두는 것 같아요. 예, 짠디버부님 말씀하시는 그거죠. 난디를 만들어 활동을 하겠다. 예, 여기 이제 우리가 아주 자주 말하는 거잖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사실은 단순한 얘기라 심이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 식이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린 거죠. 그러니까 요게 심이 됐거든. 심이라는 요 마음은요. 외입처에 대한 알미 몸집의 절반이야. 그런데 몸집의 절반이 뭐냐 하면 즐거운 느낌이 경험되었다라고 하면 야, 요 즐거운 느낌이 뭔지 아니? 계속 그러니까 지속되기 때문에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이요 라고 잘못 아는 그러니까 왜곡된 알미탐이잖아. 그 탐이 몸통의 절반인 거요. 그러니까 이 심이라고 하는 이제 이거는 중생의 마음이죠. 중생의 마음은 대충 말해서 몸통의 절반이 즐거운 느낌이 느껴졌어. 그런데 이거 지속되는 거거든. 잡아야 돼 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놈이 몸통의 절반이라. 그러니까 찌따라고 하는 이 마음은요. 상이라는 경향성이 작용해가지고 무명 탐지를 만들듯이 그대로 이 경향성을 담고 올라와가지고는 탐이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 마음이 그러니까 심이 탐에 붙잡힌 게 아니야. 그죠, 전지 부부님? 심이 탐에 붙잡힌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는 탐에 붙잡혔다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걸 바꿨지. 붙잡힌 게 아니라 끌려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절반인 거야, 자기의 절반. 그러니까 그러니까 탐이어서 붙잡는 일을 한다라는 이거는 마음 자체가 탐이라고 하는 자기 성질을 가지고 붙잡는 일을 하는 거지. 탐한테 그러니까 붙잡혔다라고 말해도 탐이 내가 아니라 밖에 있는 거잖아. 끌려간다라고 해도 똑같잖아. 그 개념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내가 있는데 나를 구성하는 절반이 붙잡으라는 그 성질인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탐이 붙잡으라고 하니까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에 붙잡혀서나 끌려가서 붙잡는 게 아니라 마음이 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탐의 작용으로 그렇게 중생의 마음의 그렇죠. 본성이 그냥 그거다. 그렇죠. 바로 마음의 본성, 마음의 성질, 그것이 뭐 그게 그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그림이 그거야, 그죠? 뭐 이게 퍼센테이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냥 절반이라고 보는 거지 뭐, 그죠? 근데 어쨌든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탐이 마음 밖에 있는 어떤 거가 아니요. 내 마음을 구성하는 절반이요. 그런데 그 절반이 즐거운 느낌이 느껴졌다라고 하면 그거 지속되는 거니까 붙잡아야 돼! 라고. 붙잡아야 되는 즐거운 느낌이라는 왜곡된 알미라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찌 보면 내 마음이 가! 이러면 내가 가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게. 몸과 마음이 같이 가잖아요. 마음이 가라고 하면. 뭐 그런 개념으로 심과 탐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는 바로 이 심이라는 마음은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부풀려진 것으로의 탐 때문에 어떻게 이 경험된 즐거운 느낌을 이제 이거를 부처님은 그렇게 표현한다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라고. 무엇에? 수에. 그죠?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거예요. 요 설명 되죠? 그리고는 이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여기서 난디라는 것이 생긴다라고 해요. 난디. 뭐 난디 번역이 좀 어려워요. 뭐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즐김이라고 번역을 저희 아마 초불련에서 즐김으로 번역하실 건데 그리고 저기 전재성 박사님은 활락으로 번역하시든가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초불련 번역을 제가 좀 쉽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난디, 즐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부풀려서 생겨난 심이 부풀리는 그 과정에서의 성향 때문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는 요 자기 활동성의 과정에 의해서 난디를 만든다라고 나와요. 요 과정을 놓고요. 우리 이제 교재에도 뭐 이렇게 충분히 이제 소개를 하고 있지만 부처님은 진짜 제가 볼 때 부처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초점되는 자리를 여기로 보시는 것 같아. 물론 또 어떻게 보면 뭐 이 사바타 윗바사나로 여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삶의 완성이니까 여기가 완성이요. 여기가 중심이요.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만 이런 비유가 있어요. 물고기가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잖아요. 낚시꾼이 지렁이를 한 마리 딱 매달아가지고 물에 넣잖아요. 그러면
이 물고기가 시력이 이렇게 좋지 않은가 보지. 저기서 지렁이가 한 마리 꿈틀거리잖아요. 눈 좋은 물고기라면 지렁이가 꿈틀거리는데 거기에 뭔가 연결되어 있다. 아, 저거는 낚시다, 미끼다, 이렇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요 지렁이를 안 먹어야 돼. 눈 좋은 똑똑한 고기라면. 근데 이 고기들의 수준이 그만큼 못 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렁이가 그 속에는 낚시 바늘을 담고 꿈틀거리고 있으면 그걸 가가지고 물고기가 탁 먹는다고. 강제법원이 안 먹으면 낚시할 사람 하나도 없어. 강제법원님, 이 물고기가 지렁이를 딱 무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인생 끝난 거죠 뭐. 죽음을 당하는 거지. 우리 얘기 많이 하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제 물고기의 삶은 끝장난 거예요. 경전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낚시꾼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낚시꾼이 끌어올려가지고 회쳐서 먹든지 가지고 가가지고 찌개를 끓여 먹든지 어쨌든 이제 이거는 낚시를 물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으로 인해서 물고기의 삶은 끝장나고 낚시꾼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고, 그런 어리석은 물고기들이 많으니까 다마라가 부부님 말씀대로 낚시꾼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살려주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다행이네. 근데 어쨌든 비유가 뭐 경전은 뭐 딱 이렇게는 안 하지만 이제 또 유사한 표현을 이렇게 좀 옮겨 보면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산 속에 사슴이 자유롭게 뛰어다니잖아요. 사냥꾼이 사슴이 다니는 길목을 딱 보고는 거기에다가 올무? 올무. 또 뭐라 하지? 올가미. 그래, 올가미. 올가미를 딱 하나를 쳐놨어요. 사슴이 좀 똑똑하면, 아, 내가 다니는 길목이 여긴데 가만 보니까 올가미를 누가 쳐놨구나. 야, 내가 속을 찌르고 이러고 피해가야 되잖아. 근데 사슴이 그렇게 별반 똑똑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 다니던 대로 가다가 어느 순간 모가지에 올가미가 탁 매인다고. 강제법님, 사슴이 올가미로 모가지를 딱 들이미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겨요? 사슴의 삶은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사냥꾼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떤 사는 과정의 어떤 자리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런 물고기의 삶이 끝장나는 이런 비유를 하냐 하면 바로 여기를 말한다고.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잘 봐야 되는 게, 선을 하나 부어봐요.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뭐 여기 이제 또 이렇게 또 칸을 가르고, 요 찢다를 놓고 요 아랫 부분하고 위에 부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아랫 부분은 찢다가 형성되는 과정이죠. 어쨌든 식 이후에 상과 수를 거쳐서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이죠. 그런가 하면 여기 요 선 이후는 뭐예요? 찢다가 활동하는 과정이죠. 영역이죠. 아, 요거를 우리가 구분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뭐 수행 측면도 그렇고 이렇게 좀 내면의 깊은 영역을 설명하는 데서는 찢다가 생겨나는 영역이냐, 생겨난 이후에 행위하는 영역이냐, 요걸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십지연기냐, 십이연기냐, 또 사띠토대라고 하는 행위 영역이 단속되는, 그러니까 행위를 단속하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사띠죠. 사띠가 완성되는 자리도 여기까지요.
뭐 이제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좀 보게 될 건데 어쨌든 요거 하나는 기억하자고요. 요렇게 그 아래 부분은 찢다가 형성되는 과정이고 위는 찢다가 활동하는 과정이에요. 요런 상태를 놓고 질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거를 부처님이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무는 그런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생각하면 요 이전 단계는 물고기가 되는 과정이요. 그죠? 물고기가 되는 과정이고 그 이후는 물고기가 행위하는 과정이요. 그 행위의 과정에서 똑똑지 못해가지고 낚싯바늘을 무는 거예요. 고를 만드는. 예, 그죠? 그런 구분 상황을 놓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념적으로 보면 하마라가 부부님 말씀하신 아라한되는 영역은 이 내면에서 찢다가 형성되는 과정의 경향성 부분을 완전히 치유하는 사마타 윗바사나가 불교의 완성작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 자리를 낚시를 무는 이 물고기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는 생겨나는 과정이라는 것은 일단 생겨난 현상 위에서 보자. 그때 이 생겨난 상태에서 모든 문제를 만드는 그 출발 자리는 요거다. 요런 개념으로 말해주는 거죠. 요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나면 이제 또 불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설명이 하나 나타나요. 이 심이라는 거를 보면 자, 식은 기본적으로 외입처의 알미죠. 그런데 이 외입처의 알미 그대로 여기에 탐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요게 뭐가 됐죠? 요게 심이 되었죠. 그런데 요 상황을 놓고 보면 심이라는 것이 외입처의 알매다가 탐이 더해져서 생겨난 건데 이게 어떤 상황이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자기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난디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난디라는 게 하나 더 붙었어. 영어부부님, 심에다가 난디라는 게 하나 더 붙으면 이거 식이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되었어. 그랬죠? 심이 몸집을 또 한 번 부풀렸네? 심이 몸집을 부풀린 요거는 뭐라고 할까? 함께 있는 상황. 요거를 가래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요, 경전이 약간 찢다 상카라, 심행은 상수다라고 정의해 주듯이 가래를 뭐라고 경전이 말하냐 하면 난디 요거죠. 라가 요 라가가 탐이야. 난디 라가 사하 같다. 딴하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하 같다라는 게 뭐냐 하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난디와 라가가 함께 한 거. 그것을 딴하 가래라고 한다. 이게 발음이 좀 애매한데 땅하라고 안 읽어요. 요 N 밑으로 점이 붙은 건 그냥 딴하가 딴하가 돼. 딴하. 예, 그래가지고 경전이 정의해 주는 거예요. 가래가 무엇이라고 하면 난디라가 사하 같다. 이거는 경전이 여러 곳에서 가래에 대한 정의로 나타나요.
그러면 요 그림이 타당하죠. 그러면 가래라고 하는 거 어쨌든 뭐 고집멸도 사성제에서 고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가래잖아. 요 가래가 무엇일까? 라고 하면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한 번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됐는데 이제는 심의 활동성, 행위를 통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을 통해서 난디를 만들어서 한 번 더 몸집을 부풀리면 가래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요게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를 대략 2차 인식 요만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과 수가 있는 상태에서 상이 내면에서 간섭하는 요런 2차 인식을 통해서 무명과 탐진이 생겨나서 알미 되면 그 알을 몸통으로 하는 힘, 몸집이 부풀려졌고 이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을 통해서 한 번 더 몸집을 부풀리면 그것이 가래다라는. 그러면 요 빨간 박스를 친 요 부분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가래의 형성 과정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가래의 형성 작용, 뭐 형성 과정, 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전에서 우리가 기가 막히게 찾아낸 게 하나 있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시고는 이 깨달음을 설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고 할 때 그때 나오는 뭐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다 수식어고 한 가지 딱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아따까. 아따까라고 해서 따까를 넘어선 것이다. 따까를 초월한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뒤에 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거 따까라고 하는 요것이 이 가래가 형성되는 이 내면의 방이다. 따까 1. 가래의 형성작용 2.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방이다. 이렇게 따까를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따까는 어디부터 출발하냐 하면 상이 병든 번뇌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깨달음을 대표하는 말로 따까를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는 상의 병들미 치유되었다. 번뇌가 부수어졌다. 그래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면 탐이 무탐, 진이 무진돼서 무탐무진 무치에 무위의 삶이 실현되면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으로써 난디가 생겨나지 않음으로써 가래가 부서지는 요런 상태가 부처님이 말하는 아따까. 따까라고 하는 가래의 형성 과정을 넘어섰다, 극복했다. 그러니까 아는 부정적두사인데 부정이라는 게 따까가 없다라고만 볼 게 아니죠. 따까라고 하는 상이 병든 번뇌의 영향을 받는 내면의 방을 상을 치유했다, 번뇌를 부수었다라는 이 사건에 의해서 가래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내면의 방으로 바꿨다. 요거 깨달음의 중심 개념이다. 반대로 그 같은 문장에서는 중생을 말할 때 뭐라고 해요? 알라야라는 표현을 쓰죠. 알라야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 이제 보통 뭐 집착 이렇게들 말을 하지만 우리는 요거 뭐라고 불러요? 집착의 경향 이렇게 번역을 했죠. 집착의 경향이라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상의 병든 번뇌와 같은 의미다. 즉 중생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그렇죠. 중생의 마음 상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 부처님의 깨닫고 나서 설할까 말까 하는 그 자리에서는 분명히 깨달음을 대표하는 개념은 따까를 넘어선 아따까,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은 알라야라고 나타나요. 이런 개념까지가 다 요
하나의 그림에서 설명이 되죠. 원래는 제가 오늘 여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요 딱가라고 하는 가래를 형성하는 요 내면의 방 여기로부터 쭉 자기 활동을 요렇게 가래를 만드는 데서 끝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어쨌든 앞에서 인식됐으면 행위를 하는 쪽으로 삶은 진행돼야 되니까 딱가로부터 행위를 위해서 이후가 진행되는 이후 과정, 그 출발 과정을 조금 설명하고 마칠라 했는데 오늘 뭐 시간이 됐으니까 거기부터 그러니까 딱가의 바깥쪽 이야기부터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요. 가야 돼요. 있어요. 스님 혹시 그 예. 지금 헷갈리면 아따까의 범위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를 초선에 아닙니다. 깨달음을 아따까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건 아라한입니다. 알아는 얘기입니까? 예, 예. 그렇구나. 완전히 백내가 다 소멸.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두 주 동안 제가 자료를 제법 드렸죠. 오늘도 자료를 하나 더 드릴 거예요. 이 3주간 제가 드리는 자료가 어떤 용도냐 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이 해피 스님이 소설 쓰는 얘기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전들이 이런 삶의 이야기의 교리적 근거가 될까라는 부분을 뭐 기왕이면 아주 마디마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경전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 그림이 맞게 그려진 그림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는 경전. 예, 그런 경전들이에요. 일단 저 다음 주에 요 딱가의 밖으로 진행되는 이야기 마무리하고 나서 요 3주간 나눠드린 교재를 가지고 이런 그 교리적 근거되는 설명 드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2회 세미나 깨달음에 대한 준비 일정하고 이달 말 공개 강의와 관련해서 법원님들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요.